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변곡점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초과돼서 그죠? 다 못했었는데 변곡점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곡점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함수의 볼록성이 뒤바뀌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던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거나 혹은 반대로 아래로 볼록하던 함수가 위로 볼록한 함수로 바뀌는 그 경계점, 그 점을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inflection point라고 부른다. 이계도 함수가 볼록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 i에 대해서 함수 fx가 두 번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 i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2-x가 양수이면 f2-x가 양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f-x가 증가한다는 뜻이지. f-x는 의미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f-x가 양수이면 y fx가 구간 i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convex downward 혹은 위로 오목하다. concave upward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구간 i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2-x가 음수다라는 이야기는 f-x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그 말은 함수가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래서 f2-x가 음수이면 y fx는 구간 i에서 위로 볼록하다. convex upward 혹은 아래로 오목하다. concave downward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x a에서 f2-a가 0이고 그리고 x a 전후로 f2-x의 부호가 바뀌면, 그러면 a, fa는 y fx의 변곡점이다. inflection point다. 그죠? 그래서 f2-x가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 경계점, 그래서 f2-a가 0인 그러한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랬다. 혹은 반대로 f2-x가 음수이다가 양수로 바뀌는 그 경계점이면서 f2-a가 0인 그러한 x a 저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inflection point. 즉 볼록하던 게,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던 게 위로 볼록한 걸로 바뀌거나 혹은 위로 볼록하던 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는 그 경계점 상에서 f2-x 값이 0인 그러한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inflection point라고 부른다. 자, 이계도 함수와 극값. 그렇기 때문에 실수 a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실수 a에서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y fx에 대해서, 그죠? f-a가 0이고 f2-a가 음수이면 fa는 fx의 극대값, 그리고 a, fa는 fx의 극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극소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점 주변으로, 그죠?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거,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거, 그죠?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거,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그 주변에서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뀌는 경우에, 그죠?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점에서는 0인 그러한 점이 극대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뭐 물론 이렇게 뾰족한 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뾰족한 점이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0이고 f2-x 값이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형태의 함수가 되면, 그러면 형태상 그 fa가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이 되기 때문에 fa는 fx의 극대값이고 a, fa는 fx의 극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극소값은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값이지.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값. 그래서 그 값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죠?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러한 점을 극소점이라 그랬는데, f-x 값이 0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f2-x 값이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형태가 되면, 그러면 x equal a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 equal fx라는 함수가 생겼는데, 그죠? 지금 영역을 그 구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빨간 구간하고 파란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그죠? 빨간 구간을 보면 이렇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감소하는 경우에 보면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게 되면 위로 볼록한 함수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1개 더함수지. f-x지. 그게 감소한다. 즉 f2-x 값이 음수다라는 이야기죠. f2-x가 음수여서 f-x가 감소하면 저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f2-x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면, 그러면 점 B 같은 저런 점이 바로 함수의 극대값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고. 자, 이 부분,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또 양수로 점점 증가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 함수는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1개 더함수지. 1개 더함수가 증가하려면 f2-x가 양수여야 되지. 그죠? f2-x가 양수라는 이야기는 f-x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f2-x가 양수이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경우에 점 C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아래로 볼록하면,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아래로 볼록하면, 그러면 저 값이 극소값이더라. 그죠? 실제로 저게 극소값이죠. 그죠? 저 C라는 점 주변에서, 그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 정의상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극소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변곡점은 요런 점이야. 그래서 빨간 영역에서는 지금 위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고 함수가, 그죠? 파란색 저 구간에서는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변하는 점. 그래서 f2-x가 빨간색 영역에서는 f2-x가 음수이고 파란색 영역에서는 f2-x가 양수인데, 그게 변하면서 순간적으로 f2-x 값이 0이 되는 그러한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 점이 저 그림에서는 A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보면, 그죠?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자, 다시 요 변곡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x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점점 작아지지. 그죠?
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여기서 그은 그러니까 점 A에서 그은 저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죠? 어, 그거보다 파란색이 이 저기서 그은 게 아니구나. 지금 여러분은 이 큰 화면으로 어느 정도의 화면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걸 보면서 컨트롤을 하고 하면서 다른 화면들도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요 그래프가 정확히 한눈에 이 전체 실제 크기로 이렇게 안 보이거든. 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구나. 저 파란색 점 변곡점이라고 돼 있는 저 A점에서 왼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파란색 점이 있지, 그죠? 빨간색 영역에 있는 파란색 점이 있지.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좀 더 작죠. 음수로서 더 가파르잖아. 그래서 값이 작아. 그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말은 음수로서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보다 저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아.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고. 그죠? 감소하다가 저 A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죠? 지나면서 파란색 영역에 있는 빨간색 저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커진다고. 그죠? 커진다고. 음수이긴 음수인데 덜 가팔라요. 덜 가팔라. 그래서 커진다고. 그죠? 그래서 저 A점이라는 저 변곡점을 통과를 하면서 그죠? 접선의 증감 상태가 바뀌어. 그러니까 빨간색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변곡점 A를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걸로 돌아선다고. 그래서 그러한 접선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f2-x 값이 0인. 그죠? 빨간색 영역에서는 f2-x 값이 음수여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했었는데 파란색 영역에서는 f2-x 값이 양수여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감소하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그 f2-x 값이 음수이다가 양수가 되려면 반드시 0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아니 음수 영역에서 양수 영역으로 가려면 0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 0이 되는 지점. f2-x 값이 0이 되는 지점. 그게 변곡점이다. 그게 저 그림에서는 A에 해당되는 저 값이라는 거죠. 그게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자, 좀 더 가서 저 오렌지색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졌죠. 음수이면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졌지.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했다. 그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게 증가를 하는 거지. 그죠? 덜 완만해졌기 때문에 더 완만해졌기 때문에 그죠? 덜 급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빨간색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했었는데 파란색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게 된다. 즉 빨간색 영역에서는 f2-x 값이 음수였고 파란색 영역에서는 f2-x 값이 양수예요.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서 f2-x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A라는 저 점이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딱 돌아서는 그 경계점. 그게 바로 저 A점이고 그걸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림이 안 보여가지고 시끄럽네. 요런 그래프에서도 이제 살펴보면 그죠? 이것도 영역을 두 개로 나눴어요.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 두 개로 나눴는데 이 파란색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점점 감소하지. 그죠? 점점 감소하고 있을 때 보니까 함수가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 있고, 그죠?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지. 증가할 때 보니까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더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f-x가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f2-x가 음수라는 뜻이지. 그래서 f2-x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f-x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f2-x가 양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f2-x가 양수이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더라. 그리고 그 경계점,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는 그 경계점, 저 A점 같은 저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런다. 접선의 기울기가 A 이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를 하다가 A를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증가세로 돌아서요. 그래서 f2-x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반드시 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f2-x 값이 0이 되는 그 A점 같은 저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함수의 볼록성과 오목성이 서로 바뀌는 점, 교차되는 점, 그런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다시. 자,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는 y equal fx의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게 이계도함수야. 그죠? 도함수의 도함수를 이계도함수라고 한다. f-x가 그 정역상의 모든 값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fx는 2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쉽게 말해서 도함수의 도함수를 이계도함수라고 한다. 기호로는 f-x의 도함수니까 다시를 한 번 더 찍는 거야. 프라임을 한 번 더 찍는 거야. f2-x 영어로는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d 제곱 y 오버 dx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저러한 기호에서 나왔다는 거죠. dy 오버 dx를 다시 한번 dy 오버 dx를 적용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d 제곱 y 오버 dx 제곱 이렇게 적기도 하고 혹은 d 제곱 오버 dx 제곱 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d 오버 dx fx를 다시 d 오버 dx 이렇게 미분을 두 번 정의를 해줘가지고 dx 제곱 d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 요거를 함수 fx의 이계도함수라고 부른다.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다. 고계도함수는 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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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함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3개 도함수는 2개 도함수의 도함수고 4개 도함수는 3개 도함수의 도함수고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의 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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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함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n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을 때 그 함수를 n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n번 미분 가능한 y equal fx에 대해서 그 n번 미분한 거, 그죠? 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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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함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도함수의 도함수를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1개 도함수, 그다음에 그 1개 도함수의 도함수를 2개 도함수, 2개 도함수의 도함수를 3개 도함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n개 도함수, n개 도함수. f하고 위에 괄호에서 n 적고 x 혹은 d의 n승 y 오버 dx n승 혹은 d의 n승 오버 dx n승 fx 이렇게 나타내고 이걸 n개 도함수라고 부른다. 2개 이상의 도함수를 고개 도함수 higher order derivative라고 부른다. 그리고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까지는 이제 다시라고 그러죠. 프라임이라고 그러는 요걸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지만 4개 도함수부터는 숫자로 나타낸다. f4x, f5x, f6x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했던 이제 변곡점. 변곡점은 함수의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런다. 위로 볼록하던 게 아래로 볼록해지거나 아래로 볼록하던 게 위로 볼록해지는 그 점을 변곡점, inflection point라고 하는데 자, 2개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볼록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 2개 도함수가 양수이면 그 말은 1개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1개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려면 함수는 어떤 형태일 수밖에 없다.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위로 오목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f2-x가 음수라는 이야기는 f-x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f-x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를 하려면 함수가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 혹은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변곡점은 그래서 정의상 볼록성과 오목성이 서로 바뀌는 교차되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죠? f2-x 값이 0이고 그죠? 0이고 f2-x의 부호가
x equal a 전후로 달라지면 그러면 변곡점이다. 그죠? 위로 볼록하던 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하던 게 위로 볼록하던가. 그렇게 되려면 f2-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바뀌려면 중간에 0인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0인 지점의 이름을 그 0인 지점이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위로 볼록하던 게 아래로 볼록하게 바뀌거나 아래로 볼록하던 게 위로 볼록하던 게 하는 걸로 바뀌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f2-x가 그 함수의 볼록성을 나타낸다고 하면 f2-x의 부호가 바뀌면서 중간에 0이 되는 지점, 그죠? 0이 되는 지점, 그거를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즉 1개 도함수 값이 0이고 2개 도함수 값이 음이어서 위로 볼록한 형태의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러한 점은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극대값이 되고 극대점이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1개 도함수가 0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f2-x 값이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면 그죠?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면 그 점에서는 그 점이 그 근방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거기서 극소값 그리고 극소점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영역을 구간을 두 개로 나눴어요. 자, 이 빨간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함수는 위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할 때 함수는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1개 도함수죠. 1개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그 말은 f2-x 값이 음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2-x 값이 음수이면 f-x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면 함수는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의 함수 중에서 특히 저 B점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위로 볼록한 저러한 경우에 그죠? 저 B점은 뭐가 돼요? 극대점이 된다. 극대점이 된다. 그죠? 이 근방에서 제일 크지. 그죠? 근방에서 제일 크지. 함수 전체에서 뭐 제일 크고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요 점 근처에서는 요게 제일 크죠. 그죠? 그래서 f-x 값이 0이고 f2-x 값이 음수일 때 극대값이 된다. 그 다음에 저 파란색 영역에서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1개 도함수지. f-x지. 근데 f-x 값이 증가하려면 f2-x가 양수이면 되겠죠. 그래서 f2-x가 양수이면 f-x가 증가하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의미고 그거는 기하학적으로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f2-x 값이 양수라는 말은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점 C처럼 그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저러한 점은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값, 즉 극소값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변곡점은 이런 점이에요. 빨간색 영역에서 위로 볼록하던 함수가 파란색 영역으로 오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었죠. 그 경계점, 그게 변곡점인데 저 변곡점 주변에서 보면 먼저 이 빨간색 영역에서의 파란색 점, 변곡점에서 좀 더 왼쪽에 있는 파란색 점이 조그맣게 찍어놔가지고 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파란색 저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하고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했지. 그죠? 파란색 선에서 빨간색 선이 되면 노란색 선이 되면서 그죠? 파란색 저 점에서 변곡점으로 이동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했죠. 감소하다가 저 A라는 점을 지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요. A라는 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저 점에서 그은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노란색 접선보다 기울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는 그 경계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저 점 A처럼 그죠?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저 주황색으로 가면 좀 더 이제 기울기가 증가하는 형태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볼록성과 오목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던 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거나 반대로 아래로 볼록하는 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는 그 경계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볼록성은 이계도 함수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빨간색 영역에서는 이계도 함수 값이 음수이고 파란색 영역에서는 이계도 함수 값이 f2-x 값이 양수인데, 음에서 양으로 바뀌려면 그러면 반드시 이계도 함수가 0인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A점처럼 저런 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되는 그 경계점이 변곡점이 된다. 그다음에 반대로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이제 볼록한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도 변곡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하려면 접선 그 f2-x 값이 양수여야 되고, 위로 볼록하려면 f2-x 값이 음수여야 되는데, f2-x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중간에 0인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거죠. f2-x 값이 0인 지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변곡점이 된다. A점처럼 저런 게 변곡점이 된다. 그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그 영역을 두 개로 나눠 보면, 파란색 영역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해요. 그죠? 감소해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함수의 1계도 함수고, 1계도 함수가 감소하려면 f2-x 값이 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f2-x 값이 음수면 f-x가 감소하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이 함수가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영역에서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1계도 함수다, f-x 값이 점점 증가를 하려면 f2-x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f2-x가 양수여서 f-x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위로 볼록하던 게 아래로 볼록한 걸로 바뀌는 그 경계점,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점 A, 저러한 점 A를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변곡점. 그래서 f2-x 값이 파란색 영역에서는 음수이고 빨간색 영역에서는 양수인데, f2-x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려면, 그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려면 f2-x 값이 0인 지점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저러한 A와 같은 변곡점이라는 의미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함수의 볼록성하고 극대 극소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극대 극소 값을 합쳐가지고 극값이라 그런다 그랬죠. 극값이라 그랬는데, 그거 이외에 그 극값들은, 극대 극소를 포함해서 극값들은 전부 영어로 표현하면 로컬이라고 그랬잖아요. 로컬 maximum, 로컬 미니멈, 로컬 익스트리멈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함수 전체에서의 그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 전체에서의 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도 이야기를 했었죠.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그래서 그 최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요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이미 했어요. 극값하고 경계값을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야. 다시 극값과 경계값을 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라고. 되게 간단하죠. 구간 i에서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요. 극값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구간 i의 경계에서 함수값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요놈들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야. 다만 경계값이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최대나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그죠? 경계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어야 되는데, 경계가 뭐 개구간이거나 반개구간이거나, 그래서 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함수의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게 들어오기만 들어왔어도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개구간이어가지고 그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 경계값이 최소값이어야 되는데, 경계값이 이 함수의 정의역상에 들어오지 않아서 치역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 없다.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구간 하에서의 함수 fx의 치역이 뭐예요?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래서 기호로는 뭐 저렇게 적죠. fi, 그죠? fi는 y 값인데, 그 구간 i 상에 있는
x에 대응하는 함수값 y의 집합이지. 그죠? 그래서 y바 고등학교에서는 바를 주로 쓰는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과정 벗어나면 저렇게 땡땡 땡땡 콜론을 많이 써요. y는 어떤 y냐 하면 x가 구간 i에 들어 있으면서 y equal fx를 만족하는 그러한 y값. 그죠? 그러니까 구간 i 상에 있는 x들의 함수값인 거죠. 그 함수값의 집합을 저렇게 정의를 하는데 저게 치역이지, 치역. 함수 fx의 구간 i에서의 함수 fx의 치역이죠. 요거에 만약에 경계값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뭐냐면 요게 함수의 지금 정의역이라고 해봐요. 구간이 폐구간이야, 폐구간. 저 경계값이 까맣게 표시가 돼 있죠. 파랗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어있지 않지. 비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폐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야. 저 점까지가 포함돼가지고 이 함수의 정의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 영역에서의 그 함수를 봤더니 함수가 이따위로 생겼어. 그죠? 요 정의역 상에서의 함수를 그려보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극대 극소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극대지, 극대.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들, 극대값. 극대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1계도 함수가 0이고, 그죠? 극대값을 구하려면 1계도 함수가 0이고, 2계도 함수가 음수인 그러한 점들을 구하면 극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한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극소값은 이런 값들이 되겠지. 그 근방에서 제일 작은 값들. 극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1계도 함수 값이 0이면서 2계도 함수 값이 양수인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극소값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 2계도 함수를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극대 극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지. 왜? 극대 극소 값을 다 구해가지고 어차피 다 구해가지고 그놈들의 함수 값을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판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무조건 f-x가 0인 값들을 구하면, 그죠? 요 네 가지 값들이 구해지겠지. 그죠? f-x가 0인 1계도 함수 값이 0인 값을 구하면 요 네 개 값이 구해지는데 구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극대냐 극소냐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f2-x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요 값들의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별할 필요가 없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그거 판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이 점들에서의 y 값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경계값들, 경계, 그죠? 이 주어진 정의역상에서 제일 그 왼쪽에 있는 그 값,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값에 해당되는 함수 값들을 구해가지고 요 경계값들하고 그 값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y 값이, 그러니까 함수 값이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극소값과 극대값을 판별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게 극대점이고 어떤 게 극소점인지를 판별할 필요가 없어.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극값을 먼저 구하고, 그죠? 극값을 먼저 구하고, 극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계 도함수가 0이다 라고 놓고 그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그게 이제 극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극값을 구해서 그 y값, 그죠? 그 극값을 다 구하고 그다음에 경계에서 그 구간에서의 경계, 제일 왼쪽에 있는 경계값,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경계값에서의 y값, 경계값을 구해가지고 극값과 그 경계값들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경계값들이 다 최대와 최소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경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극값들 중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잖아. 저 A라는 저 최대값 영역이 그죠? 저렇게 위에 있지 않고 그죠? C점보다 좀 더 낮게 이렇게 경계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E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죠? C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경계가 좀 더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그죠? 뭐라 그러냐? 정의역이 구간이 좀 더 짧아 가지고 그죠? 저 경계값이 C 값이나
자, C점이나 E점보다 Y값이 더 밑에 있다고 하면 극값하고 경계값하고 쭉 구해보면 제일 큰 값이 어떻게 돼요? E점이 되겠지. E점의 Y값이 제일 큰 값이 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리고 최소값 저것도 경계값이 구간의 상한이 좀 더 이제 타이트해가지고 좀 더 작아가지고 그죠? 저 경계값이 어디에요? 저 뭐라고 적혀 있냐? 그 극소값 첫 번째 극소값 뭐라고 적혀 있어요? B라고 적혀 있나? B 맞나요? B점인가? B점보다 좀 더 위에 위치를 하게 된다. 저 F라는 저 점이 그죠? 이 구간이 좀 더 타이트해가지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최소값이 저 B점일 수도 있는 거라고. 최소값이 B점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경계값과 극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들을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폐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경계값들이 전부 다 이 치역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죠? 경계값들이 전부 치역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하한 부분, 구간의 하한 부분이 열려 있어. 그죠? 그래서 반개구간 혹은 뭐 반폐구간 그래서 아래쪽 저 값이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폐구간이면 저 A점이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저게 딱 빠지잖아. 빠지면은 최대값이 경계값 저게 빠졌지만 뭔가 최대값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정할 수가 없어. 정할 수가 없어요. 저 값이 만약에 뭐 1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10만 딱 빠졌다. 그러면 10보다 약간 작은 수가 뭐겠어요? 9인가? 아니지. 9.99인가? 아니지. 9.99인가? 아니죠. 9.999인가? 아니죠. 9.99999인가? 그죠? 10을 빼고 나서 10 바로 밑에 10보다 작은 가장 10보다 바로 작은 바로 밑에 있는 수가 뭐냐? 정할 수가 없다고. 정할 수가 없다고. 이게 뭐야? 실수의 연속성, 실수의 조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죠? 1보다 조금 큰 수가 뭐예요? 1보다 조금 작은 수가 뭐야? 자연수 중에서는 1보다 작은 수 자연수 중에는 없구나. 1보다 큰 수 이러면 바로 다음 수 그러면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수 중에는 1보다 바로 작은 수 1하고 제일 가까운 수 이러면 그런 걸 정할 수가 없다고. 왜? 연속적이기 때문에. 실수는 연속적이야. 그죠? 실수의 조밀성이라 그러나 연속성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값이 함수의 치역 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걸 최대값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반폐구간인가 뭐 하여튼 반폐구간이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 경계값이 최대여야 되는데 저게 이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값을 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반개구간인데 상한이 열려 있는 거죠. 상한이 열려 있고 하한은 닫혀 있고 이런 경우인데 요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 위에 아래 위에 다 열려 있어. 그래서 완전 개구간이야. 개구간이면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다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극값을 구해.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요.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1궤도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점을 구하면 되죠. f-x equal 0 해가지고 f-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x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극대점과 극소점의 x값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함수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극대 극소를 구분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 구한 x값들을 f2-x, f'-x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 값이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죠? 극소값이 되는 거고 f2-x 값이 음수이면 그러면 함수가 위로 볼록하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극대 극소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극대 극소 경계값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그놈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극값인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f-x 값이 0이다 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f-x 이퀄 0인 x 값을 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을 구하고, 그게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이고 극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구간 i에서의 경계값을 구해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구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야. 근데 만약에 이 경계값이 구간의 함수의 이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만약에 들어왔더라면 이 경계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될 수 있는데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함수의 정의역이에요. 지금 폐구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려할 영역은 요 영역이야. 요 영역. 그죠?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요 폐구간에서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극대값을 구하면 CE 점처럼 저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f-x가 0이고 f2-x 값이 음수인 그러한 점을 구했더니 C와 E 같은 저런 점을 구했고, 극소값을 구하려면 f-x 값이 0이고 f2-x 값이 양수인 그러한 값들을 구했더니 저 B와 D처럼 근방에서 제일 작은 값들, 극소값들을 구했는데, 이게 극대냐 극소냐를 판단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f-x 값이 0인 점들을 구하면 요 4개의 점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값들을 구해서 구간의 하한에 해당되는 함수값, 저 A점의 함수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F점의 그러니까 상한에 해당되는, 구간의 상한에 해당되는 점의 함수값, 저 Y점의, F점의 함수값을 구해서 요 놈들 중에 제일 큰 A가 최대값, 제일 작은 F가 최소값, 이렇게 된다고요. 반드시 경계값이 최대나 최소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저 경계값이 이게 구간이 더 타이트하게 되면 극대 극소 중에서 최대 최소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최대 최소 값이 경계값인데, 그죠? 그 경계값이 다행히 이 치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최대 최소가 존재하게 되겠지만, 이 구간이 반개구간이나 개구간이어 가지고 최대 최소값 중에 하나 또는 전부가 이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최대나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하한이 열려 있어 가지고, 그죠? A점이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저 값이 이 함수의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 경우처럼, 그죠? 이번에는 상한이 열려 있어. 하한은 닫혀 있고 상한이 열려 있어 가지고 F점이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저게 함수의 이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이제 열려 있어 가지고 A와 F가 둘 다 치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드디어 지금까지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고, 미분의 의미가 뭐냐, 뭐 접선의 기울기다, 그죠? 미분 계수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특정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그거를 함수로 만든 거.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로 나타낸 게 도함수라고 그랬고, 도함수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그랬고, 그걸 뭐 저 기호로는 뭐 어떻게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 도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거를 2개 도함수라고 한다고 했고, 또 미분하면 3개 도함수라고 했고, 쭉 해가지고 도함수의 도함수, 도함수의 도함수, 도함수의 도함수, 뭐 이렇게 1개 도함수의 도함수를 2개 도함수로 하고, 2개 도함수의 도함수를 3개 도함수라고 하고, 3개 도함수의 도함수를 4개 도함수라고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의미, 특히 이제 2개 도함수의 의미는 함수의 볼록성을 나타내고, 2개 도함수 값이 0인 점이 바로 볼록성이 바뀌는 변곡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극값은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 혹은 제일 작은 값인데, 그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f-x 값이 0인 점의 y 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정의역의 경계값들을 구해서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다. 그리고 최대 최소가 혹시나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최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이 미분과 관련돼서 개념적인 이야기 지금까지 다룬 거를 초스피드로 요약을 한 건데, 그럼 과연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도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걸 지금부터 다룰 거야. 지금부터 다룰 거야. 어렵지 않아. 뭐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 상수 an, 그러니까 그 실수인 상수 an과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 hx에 대해서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당연하죠. 상수함수는 이렇게 기울기가 0이잖아. 상수함수의 접선을 그어봐야 자기 자신이잖아. 상수함수의 접선을 그어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를 미분을 하면 0이다. 그다음에 x의 n승이라는 그 다항함수의 그 항을 구성하는, 그죠? 다항함수의 항, 그죠? 다항함수의 그 항을 구성하는 x의 n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고등학교 공통 과정에 다 나온다며 요새, 그죠? d 오버 dx x의 n승은 n이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n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수가 하나가 줄어요. 그래서 nx의 n-1승 이렇게 된다. x의 n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nx의 n-1승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의 x승은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다. 2의 x승. 우리가 자연계 학생들은 뭐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요 수업 들으면서 처음 봤죠. 오일러 상수를 처음 봤는데, 오일러 상수를 도입한 이유가, 그죠? 금융 상황에서는 보면 이자를 무한대번 계산할 때, 매 순간순간 계산해서 1년에 무한대번 계산할 때에 화폐 시간가치 이야기를 할 때 오일러 상수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금융권에서 이걸 즐겨서 사용한다고 했지. 이론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매 순간순간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의를 하고, 금융기관 내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복잡한 논의를 하고 할 때도 그 오일러 상수를 이용한, 그죠?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해서 무한대번 이자 계산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수학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2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고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야. 매우 편리해요. 매우 편리해. 그래서 2의 x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다. 2의 x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x승,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일반적인 지수함수 a의 x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하고 로그 a가 돼. 자기 자신하고 로그 a가 된다고. 여기서 물론 뭐 a는 그 이 진수 조건에 따라서, 그죠? 1이 아닌 양수여야 돼.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고, 그죠? 진수가 아니라 그죠? 밑의 조건에 의해서 a가 지금 그 지수함수의 밑이기 때문에 밑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함수를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a는 양수이면서 a가 아닌 경우에 ax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x승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ax승은 미분하게 되면 ax승하고 뒤에 lna가 붙어. lna가 더 붙는다고. lna가 더 붙어. 그 다음에 ln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돼. 역수가 돼요. 역수. ln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된다고. 이것도 보면 x분의 1하고 저거 컴마거든. 컴마. 저거 보고 항상 저 질문하는 학생 있다. x 프라임 분의 1이 뭡니까? x 프라임 분의 1이 뭡니까? x 프라임 아니야. x분의 1하고 그냥 컴마 찍은 거야. 지금 봐. a, b, c, d, e 나오면서 항목마다 제일 뒤에다 컴마를 찍어놨어. 요거 이거 그죠? d 오버 dx, 그러니까 d 오버 dxa는 0이고, 그 다음에 d 오버 dxx의 n승은 nx의 n-1이고, 이런 의미로 지금 컴마를 찍어 놓은 건데, 저거를 꼭 질문을 해. x 프라임 분의 1은 뭡니까? x 프라임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서. 근데 x 프라임은 아니야. 그냥 컴마 찍어 놓은 거야. lnx를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야. x분의 1. 단 x는 양수여야 된다. 로그 함수에서의 그 진수 부분은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ln 절대값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역시 똑같아. 희한하게도 x분의 1이 돼. ln 절대값 x를 미분을 해도 x분의 1이 된다. 단 x가 0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x의 절대값은 항상 양수 값이 되기 때문에, 그죠? x가 0만 아니면
x의 절대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로그 함수의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x가 0만 아니면 ln 절대값 x는 x분의 1이 된다. 그다음에 로그 ax 일반적인 그 로그 함수 형태죠. 로그 ax는 x분의 1이 아니라 그죠? x ln a 분의 1이야. x ln a 분의 1이라고. 뭐 기억하기가 쉬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 저거랑 비슷하죠. 2의 x승을 미분을 하면 자기 자신이지만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ln a가 됐잖아. 그것처럼 ln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지만 로그 ax를 미분을 하게 되면 x ln a 분의 1이 된다고. x ln a 분의 1이 된다고. 단 a는 1이 아닌 양수이고 x는 양수여야 된다. 로그의 밑 또한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로그의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한해서 함수 자체가 정의가 되니까 그죠? 요렇고 얘도 절대값을 씌울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로그 a 절대값 x는 x ln a 분의 1인데 똑같이 되는데 단 x가 0만 아니면 된다. 그죠? a는 뭐 저 미치니까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 이거 뭐 조건이 똑같고 진수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진수 부분이 양수이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으로 뭐 저 x 값이 양수든 음수든 양수가 된다고. 단 x가 0만 아니면 되지. 0만 아니면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0만 아니면 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요게 여러분이 상경계열 학문을 공부를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함수의 미분은 이게 다야. 개별적인 구체적인 함수의 미분은 이게 다라고. 이게 단데 이제 문제는 요 함수들 가지고 합성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별짓을 다 해서 다른 함수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보면 오 단촐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왜? 상가함수가 없다고. 상가함수는 상경계열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상가함수는 상경계열에서 다루지 않는다. 상가함수 많이 다루고 싶은 학생들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지구과학이나 천문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기 전자공학 뭐 이런데 파형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가라. 지구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데는 구면 좌표라던가 뭐 극좌표라던가 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각도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위치를 그 구면상에서의 위치나 혹은 이 공간상의 위치를 각도와 길이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가함수가 쓰일 수밖에 없고 전자공학과처럼 이렇게 전파 파형 같은 거 이렇게 교류, 전기나 전자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파형 같은 거 다루는 데는 파형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삼각함수가 뭐 기본으로 등장하고 삼각함수에 무슨 공식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 등장하고 삼각함수를 미분하고 찢고 뽑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컴퓨터 공학과에서도 아마 삼각함수가 필요할 거야. 왜냐면 미분기하학이라는 수학에서 미분기하학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주로 이제 평면 도형보다는 공간 도형 같은 거를 이제 그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하학적인 특징을 다루는데 그게 주로 다루는 그 좌표가 직교 좌표가 아니라 극좌표나 뭐 구면 좌표라던가 뭐 원통 좌표라던가 뭐 이런 좌표들을 쓰거든. 그래서 그게 컴퓨터 공학과에서 중요한 이유가 그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 그 미분 기하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좀 뭐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수학에서의 미분 기하학을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좌표 자체가 좌표 평면이 아니라 극좌표나 뭐 구면좌표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가지고 공간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 그래픽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런 이제 삼각함수가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 전자 전파 뭐 이런 쪽 전공하는 학생들이 삼각함수가 필요할 거고 그 외에는 천문학이나 또 뭐냐 지구과학 뭐 이런 데서 할 거고
측량 같은 거 하는 토목이나 뭐 이런 데서도 상가함수 좀 하죠. 토목 같은 거 할 때 보통 뭐 삼각법 그러고 뭐 그죠? 여기서 봤는데 저쪽 길이를 뭐 재거나 할 때 삼각형 이용해가지고 뭐 하여튼 측량을 하고 하는데 각도하고 뭐 이렇게 길이하고 거리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이제 상가함수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상경계열에서는 그게 다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서 상가함수가 처음 등장하는 거는 대학원 대학원 가야 대학원 거시경제학에서 일부 약간 그것도 계속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막판에 약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경기 변동론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쯤 돼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한다 그러면은 경기 변동론 이런 거 할 때 이제 상가함수가 등장을 하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학부 수준의 수학에서는 상가함수의 미분 적분은 사용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상경계열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함수는 요게 다야. 구체적인 함수의 미분법은 이게 다라고.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상수함수의 미분.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그다음에 다항함수. x의 n승은 미분하면 이제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수 하나 줄어든다는 거. nx의 n-1승. 그다음에 로그함수. 로그함수 중에서 기본이 되는 그 오일러 상수를 이용한 로그함수. e x승.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그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a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ax승 ln(a)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로그 x 자연 로그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 역수가 되고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고 물론 뭐 저 진수의 조건만 좀 달라질 뿐이고 그다음에 로그 ax 일반적인 로그 ax는 x ln a분의 1 x ln a분의 1이 되고 로그 a 절대값 x도 x ln a분의 1이 된다. 단 x가 0이면 안 된다. 뭐 하여튼 진수 조건 밑하고 진수 조건만 지켜주면 된다. 그래서 요게 구체적인 함수의 미분법의 전부 단데 문제는 요놈들 가지고 뭘 해요? 실제로 이게 딱딱 떨어지게 요런 형태의 함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놈들 가지고 사칙 연산을 기본적으로 하지. 그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상수를 곱할 수도 있고 상수를 더할 수도 있고 함수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이제 사칙 연산들을 할 수도 있고 게다가 합성을 또 하지. 합성을 하지. 합성을 해가지고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뭐 구겨 넣는다거나 그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함수의 미분법 요거 이외에 이제 미분법의 다른 이제 미분의 다른 성질들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게 여기 나타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함수의 상수를 곱했다. 그러면 상수는 밖으로 빼면 돼. 상수는 그냥 밖으로 빼면 돼요. 빼면 되고 함수를 더했다라고 하면 개별 함수만 미분을 해주면 된다. 그다음에 함수를 뺐다. 그럼 개별 함수들만 미분을 해주면 되고 부호는 그냥 놔두면 돼. 그다음에 요게 좀 특이한데 여기까지는 요 세 가지는 극한하고 비슷하죠. 그죠? 극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그래서 상수를 곱했다. 그럼 상수는 밖으로 빼내고 그죠? 미분을 해주면 되고 함수를 두 개 더하거나 뺐다라고 하면 더하기나 빼기는 그냥 놔두고 안에 함수 부분만 전부 미분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고 요게 좀 특이해. 그죠? 이미 다 알겠지만 함수를 곱했다라고 하면 곱한 놈들의 미분 전체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각의 인수 fx와 gx를 인수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로 있을 때 각각의 그 요소가 되는 곱의 요소가 되는 놈들을 인수라 그러잖아요. 인수. 그죠? 팩터. 영어가 훨씬 쉬워. 팩터야. 요인. 그죠? 팩터. 그래서 인수분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했었죠. 인수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factorization. 요소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죠. 인수분해가 뭐 그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하여튼 fx, gx 저게 인수가 되는 경우죠. 그죠? fx하고 gx의 곱으로 돼 있는 저러한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별 인수들을 개별적으로 차례대로 미분하고 나머지 인수들은 놔둔 그런 형태로 미분이 된다. 그리고 그놈들을 더한 형태로 그죠? 그래서 fx, gx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첫 번째 인수인 fx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놔둔 거. 그래서 그게 f-x, gx고 더하기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fx는 놔두고 gx만 미분한 거. 그래서 fx, g-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수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가도 마찬가지다.
fx, gx, hx 이렇게 세 개의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인수인 fx만 미분하고 나머지 놔둔 거 f-x, gx, hx 더하기 이번에는 g-x만 미분한 거 fx, g-x, hx 더하기 이번에는 hx만 미분한 거 fx, gx, h-x 이렇게 한다. 이게 두 개, 세 개뿐만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뭐 아무리 인수가 많더라도 다 마찬가지야. 모든 인수들을 각각 그 인수들만 미분한 것들을 다 더해주는 형태로 해서 미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몫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뭐 물론 g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수학적으로는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gx분의 fx 혹은 fx 오버 gx라고 되어 있는 저놈은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모를 제곱을 해요. gx 제곱분의 분자 미분한 거 곱하기 분모 빼기 여기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야. 빼기 분자는 그대로 놔두고 분모를 미분한 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건 주의를 해야 될 게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L번이나 M번처럼 저렇게 두 개의 인수의 곱이나 세 개의 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인수들을 차례대로 뭐 꼭 차례를 안 지켜도 관계가 없지. 그죠? F부터 먼저 미분을 하던 G부터 먼저 미분을 하던 뭐 차례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 이 나누기의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그죠? 그래서 나는 gx부터 먼저 미분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fx, g-x 빼기 그 다음에 fx 미분하지. f-x, gx 이렇게 해버리면 부호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죠?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호가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뭘 먼저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 중에서 뭘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 순서가 중요한데 미분하는 순서가 분수를 읽는 순서하고 똑같아요. 미분하는 순서가 분수를 읽는 순서가 똑같다고. 우리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서양식으로 읽는 순서가 똑같다고. 영어로는 fx over gx 이렇게 분수를 읽는다고 그랬죠. fx over gx 이렇게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할 때도 f-x, f를 먼저 미분을 하고 읽을 때 먼저 나온 놈을 미분하고 gx 그대로 놔두고 빼기 그 다음에 fx 그대로 놔두고 g-x 미분한 거 그게 저 분자가 된다. 분모는 뭐 제곱을 해주고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야.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x 대신에 fx를 집어넣은 그러한 형태가 합성함수죠. 근데 이 합성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함수 전체를 먼저 x 대신 들어있는 저 f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죠? dgfx 오버 dfx 이렇게 하고 곱하기 fx를 이제 d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죠.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보면 요거를 이제 분수의 형태로 보면 dfx, dfx가 약분되면 원래의 저 미분하고 같잖아. 그죠? 저 원래 미분하고 같잖아. 그래서 기억하기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요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f 프라임 괄호 열고 fx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의 의미가 뭐예요? f-x의 의미가 뭐야? f라는 함수를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잖아. 그것처럼 g 괄호 열고 fx 저거의 의미는 이 함수 전체를 f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g 괄호 열고 f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함수 전체를 f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의미고 곱하기 f-x는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기호로 적을 수도 있고 저런 기호로 적을 수도 있고 한데 앞에 적은 저 기호가 직관적으로 더 와닿죠. 왜? dfx를 분모 분자에 약분을 하면 원래 형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합성 함수의 미분은 x 대신에 들어간 저 전체 덩어리 함수인 fx에 대해서 먼저 전체 함수를 미분하고 곱하기 그 덩어리 fx를 원래 우리가 미분하고자 했던 변수인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인데 영어로는 chain rule이라고 불러. chain rule. 우리말로는 연쇄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연쇄 법칙. chain rule. 연쇄 반응 이런 거 화학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연쇄 반응. 뭔가 반응이 딱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반응이 또 일어나고 뭐 이런 거. 그런 연쇄 반응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chain reaction이라고 그러죠. chain reaction.
chain이 뭐야? 사슬. chain. 사슬을 chain이라 그러죠. chain reaction. 그러면 연쇄 반응. 그다음에 이 수학에서는 연쇄 법칙. 왜 연쇄 법칙이라고 그래요? dx에 대해서 전체를 미분하라 그랬는데 먼저 f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fx를 d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걸 곱해주니까, 그죠? 미분이 두 번 나와가지고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연쇄적으로 미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쇄 법칙이라고 불러요. 연쇄 법칙. 그렇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수가 함수에 곱해져 있는 경우에 이 함수 전체를 미분하라고 그러면 상수는 그냥 밖으로 빼고 함수 부분만 미분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고 I번이고, 그다음에 함수의 합이나 차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 합이나 차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함수들만 미분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LM처럼 함수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함수를 미분하라 그러면 각 인수들만 차례대로 미분을 하고 그 항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n처럼 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먼저 분모는 제곱을 해주면 되고 분자 부분은 fx over gx 읽는 순서에 따라서 f부터 먼저 미분을 해준다. f-x 곱하기 gx 빼기 fx 곱하기 g-x 이렇게 해가지고 미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처럼 합성함수인 경우에 gx에 x 대신에 fx가 들어있는 저러한 합성함수인 경우에 먼저 dg fx over dfx 그래서 함수 전체를 f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dfx over dx 즉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다른 기호로 적으면 g 다시 괄호 열고 fx 곱하기 f-x. 그래서 g 다시 하고 괄호를 열면 g 다시 바로 다음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놈으로 함수를 전체를 미분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g 다시 괄호 열고 fx라고 돼 있는 저거는 g fx를 f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곱하기 f-x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의미고. 그런 의미가 되겠다. 다시. 자, 미분법. 구체적인 미분법은 이렇다.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다.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고 x의 n승은 미분하면 지수가 나오고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 그래서 nx의 n-1승. 그 다음에 ex승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ax승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 곱하기 lna가 된다. 단 a는 밑의 조건에 따라서 0이 아닌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 역수가 되고 ln 절대값 x도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x는 0이 되면 안 된다. 왜? 진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로그 ax를 미분하게 되면 x ln a분의 1이 되고 여기서 a는 뭐 미치니까 0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되고 x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로그 a 절대값 x는 x ln a분의 1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수와 밑의 조건에 따라서 미친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x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상수를 곱한 경우에 미분하라고 그러면 이제 상수를 밖으로 빼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fx,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 놈을 미분하라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놔두고 함수 부분만 미분을 해주면 된다. 그다음에 함수의 곱의 형태인 경우에는 각각의 인수만 미분을 한 놈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fx, gx의 경우에는 fx만 미분한 거, gx는 그대로 놔둔 거, 더하기 gx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둔 거를 더해주면 되고, 뭐 3개든 4개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fx, gx, hx의 전체 미분은 fx만 미분한 거, 나머지 그대로 놔둔 거, 더하기 gx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놔둔 거, 더하기 hx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놔둔 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 분수를 미분을 하라고 그러면 분모는 제곱을 해주고 분자를 구성을 할 때는 이제 영어로 분수를 읽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해주면 된다. f-x, fx over gx 이렇게 읽으니까 f-x, gx 빼기 fx, g-x 반드시 중간에 빼기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단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gx의 x 대신에 fx가 들어가서
gfx라는 형태가 돼 있을 경우에 저놈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고 그러면 먼저 함수 전체를 그 합성시킨 그죠? x 대신에 집어넣은 f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래서 gfx를 fx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하기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된다. 요거는 직관적으로 확 와닿죠. dfx 미분하면 원래 표현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g-fx 곱하기 f-x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g-라고 돼 있으면 다시 다음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대상으로 그 대상 전체를 미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g-fx를 f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의미야. g- 괄호 열고 fx 그리고 거기다가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f-x를 곱해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지난번에 뭐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요 기호는 이제 마지막에 5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기호하고 두 번째 기호 뭐 기호 d 오버 dx 뭐 그다음에 저 이렇게 쓰는 거 d가 나타나는 거 요거는 라이프니츠 기호라고 그래. 라이프니츠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고 그러니까 미분을 표현할 때 그다음에 뭐 f-x, g-x 이렇게 이제 다시 프라임을 쓰는 거는 뉴턴이 만든 거야. 뉴턴의 기호라고 부른다. 뉴턴 기호, 라이프니츠 기호 이렇게 되는데 직관적으로 더 와닿기는 라이프니츠 기호가 훨씬 와닿죠. 와닿는데 뭐 하여튼 두 기호를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 사실 미적분학은 미분은 뉴턴이 만들었어요. 뉴턴이 먼저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독일의 수학자가 경제학자예요, 경제학자. 옛날에는 학문이 이렇게 분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뉴턴은 물리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마지막 연금술사야. 뉴턴이 유명한 거는 미적분학을 만든 그러니까 미적분학의 창시자로 되게 유명하고 그다음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 가지고 그 현대적인 고전 역학이라 그래요. 고전 역학. 고전 역학을 확립한 인물로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물리학을 크게 이제 네 개 영역으로 나뉘거든요. 나누거든요. 고전 역학, 그다음에 뭐 양자 역학,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하여튼 네 개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한 영역인 고전 역학을 본인이 창시하고 본인이 확립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발명을 한 사람이야. 만들어낸 사람이야.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이 본인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는 그게 아니라 연금술에 관심이 있었거든. 연금술이 뭐예요? 화학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 와서 보면은 황당하지. 왜냐하면 금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원소잖아. 원소기 때문에 원소가 뭐예요? 다른 걸로 합성해서 만들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잖아. 그래서 금은 다른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금을 합성해낼 수가 없다고. 근데 중세부터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랑 뭐랑 섞으면 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실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연금술사라 그랬는데 연금술사들이 중세 유럽에서 이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과정에서 화학이 발달했죠. 그 과정에서 이거 섞고 저거 섞으니까 뭐가 되네 뭐 이런 거 발견하고 뭐 이렇게 실험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화학이 발달을 했어요. 연금술사들의 활동 때문에. 그래서 현대 화학의 모태가 된 게 그 연금술사들인데 뉴턴이 아마 거의 마지막 연금술사로 불려요. 그래서 본인은 황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더 열중을 했어. 그래서 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비롯해서 이 고전 역학이라던가 미적분학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방학 때 심심해가지고 쓴 내용이야. 엄청난 천재지,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뭐 대충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만든 거고. 근데 그게 현대 물리학의 뿌리가 된 거고. 그죠? 현대 수학의 해석학의 뿌리가 된 거고. 하여튼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인데 뉴턴이 그 미적분학을 창시한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독일의 경제학자인 라이프니츠도 경제학자라고 해야 될지 철학자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막 애매한데 수학도 막 했고 하니까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내용을 모르고 10년 전에 발표된 뉴턴의 그 영국 왕립 뭐 학회진가 뭐 그걸 통해서 발표된 뉴턴의 논문이나 이론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경제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학이란 걸 창시를 했는데 발표를 했더니 이제 영국에서 난리가 난 거지. 제 표절이다. 표절이다.
뉴턴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 기호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냈다 이러고 막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대륙 그러니까 유럽 대륙 영국이 아닌 유럽 대륙에 있는 학자들은 아니다. 이 논리라던가 이렇게 증명해가는 방식이라던가 이제 시작점이라든가 이런 게 뉴턴이 한 거랑은 다르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결과는 뭐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을 한 게 됐지만 시작점도 다르고 발상도 다르고 증명해 나가는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해가지고 한동안 이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의 이 미적분학을 두고 유럽 대륙의 학자들하고 영국의 학자들하고 서로 대립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살아남은 현대에 살아남은 미적분학은 라이프니츠 미적분학이야. 라이프니츠 미적분학이야. 그래서 뉴턴의 기호도 살아남아 있고 뉴턴의 정신도 살아남아 있지만 그 증명 체계라든가 그 이론적인 토대는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그 미적분학을 지금 갖고 와서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라이프니츠의 체계예요. 라이프니츠의 체계야. 근데 이제 기호는 뉴턴이 만든 기호하고 그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하고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표절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표절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었고 많이 싸웠었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5번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뭐 D라는 게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dy over dx 뭐 dgfx over dfx 곱하기 dfx over dx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니츠 기호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 f-x, g-fx 뭐 f-x 요런 게 뉴턴의 기호예요. 뉴턴의 기호.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왜 하나로 표현 안 하고 미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두 종류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창시자가 달라서 그래. 창시자가 두 명이어가지고 그런 거고 이론적인 토대도 마찬가지고 이 그 기호도 보면 사실 라이프니츠가 훨씬 합리적이야. 뭐 내 경제학자라서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 D로 표현을 하니까 첫 번째 저 5번 같은 경우에 5번의 첫 번째 표현을 보면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dfx를 약분을 해버리면 원래 표현으로 된다던가 이렇게 좀 더 직관적이야. 근데 뉴턴 기호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저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월했고 지금의 그 미적분학도 라이프니츠의 미적분학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뉴턴이 만든 게 그렇다고 뭐 엉터리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토대가 조금 달랐어. 시작점이 좀 다르고 라이프니츠가 좀 더 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 결과를 전개해 나가고 유도해 나가고 뭐 그런 거였고 뉴턴은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미적분학이긴 한데 그 토대라든 게 해석학적 토대라는 게 좀 약간 엉성한 뭐 하여튼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살아남아 있는 미적분학은 라이프니츠 의 미적분학 체계가 해석학 체계가 살아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 아우 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요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요거를 미분법 오늘 배운 요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미분하는 예를 계속 한 몇십 개를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건데 익숙해지라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두 번 반복해가지고 했었는데 요 룰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룰들을 가지고 요 예제들을 쭉 풀면서 그 룰들이 여러분 손에 그 머리에 각인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다음 시간부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